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아니기를 모든 국민이 염원했지만 임신부 결국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2차 검사에서만 해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제발 3차 검사 때는 메르스가 아니기를 모든 국민들이 염원했지만 밤사이에 이 임신부가 최종적으로 메르스에 확진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직구쇼에서는요, 이 임신부가 과연 건강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임신부들이 메르스로부터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중앙대 약대의 설대우 교수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14명의 메르스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확진자는 총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명 중 8명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래 환자로 삼성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서 이거 4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자, 국민 안전 최우선이다. 방미를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방미를 강행해야 되는 것이냐, 연기해야 되는 것이냐 논쟁이 많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돌직구쇼가 끝난 직후에 청와대에서 방미를 연기한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일보 일면의 사진입니다. WHO 합동평가단이 삼성 서울병원을 조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응급실과 병실 등을 둘러보면서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폐쇄됐죠. 자,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기사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제가 됐었던,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미국의 명문대를 동시 입학했다라고 주장했던 천재 소녀의 미스테리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왜냐? 대학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야당 황교안 부적격 인사청문회 종료됐습니다. 야당이 인준전차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혀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거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이 기사로 이어지네요. 야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밝혀라. 무엇을 밝혀라? 사면 자문 의뢰인과 수임액을 밝혀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야당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황 후보자가 의뢰인을 밝히거나 최소한 얼마를 받았는지 수임 액수라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못 밝힐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다시 메르스. 서울 임신부 확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메르스 100명을 넘어섰다. 오늘 아침 12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만삭의 임신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임신부의 나이가 만 40세, 젊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서울의료원의 진료부장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메르스 의심 환자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았던 외래 환자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는 역시 메르스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르스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한 속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돌직구신문의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하시죠. 40대 임신부 메르스 최종 확진. 이 아니길 바랬었는데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상당히 우리가 메르스가 아니기를 바랬었는데 3차 검사에서 다시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40세의 나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 산모는 안전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열심히 한번 메르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박윤주 대변인. 네. 임신부가 결국 메르스네요. 예, 이게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1차 유전자 검사에서는 양성, 예. 2차에서는 음성, 3차까지 검사를 해보는 최종 이제 확진 판단이 나왔어요. 이렇게 검사마다 달라진 이유가 이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메르스 감염 판정은 검체의 유전자 검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1차 검사를 진행한 삼성 서울병원이 사용한 진단 시약은 바이러스 유전자의 한 부위만 확인하는 선별검사. 예. 선별검사고요. 반면에 2차 검사를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전자의 두 지점을 확인하는 확진검사용입니다. 예. 이 때문에 1차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이제 2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검사 보고 네.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길 예. 바란다. 이랬었는데. 근데 이 임산부는 이제 음성 판정이 2차에서 나왔지만 이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보니까 예. 확진 판정이 됐고요. 복지부에 따르면 임산부 증세는 뭐 가벼운 편이다. 예. 그리고 또 약은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임산부인 경우에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40대 임신부 환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상태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설대우 교수님. 네. 가장 걱정인 건 임신부는 약을 잘 못 쓰잖아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 메르스가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일단은 우려되는데. 우선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예. 합니다. 임신부가 약을 못 쓴다라고 하는 통칭 그 생각은 맞기는 하지만 예.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임신부에게도 쓸 수 있는 약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임신부에게 약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임신을 하고 나서 착상을 한 그 주변 기간. 예. 이때 이제 초기에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주로 돌연변이나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부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지, 이렇게 아이가 거의 다 자란 상황에서는 예. 크게 뭐 약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군요. 아마 전문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출산이 임박했어요. 혹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가능성은 없겠죠?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요. 거의 제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감염을 시키는 거고요. 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부 피로 간다고 해도 태반은 매우 독특한 구조와 강력한 면역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B형 감염 바이러스 같이 어머니가 먼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수직 예.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아이가 먼저 생긴 다음에 감염이 되면 예.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본적인 면역 기능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저희 도식구쇼를 지금 많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는데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도 지금 많아요. 사실 도직구쇼를 시청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팁이나 할까요?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시죠. 기본적으로 임신부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예.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이가 조산이 되었을 때 조산이 처리가 안 되는 기간에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가령 임신 한 4, 5개월 정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가 한 7, 8개월 정도 되어서 조산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뭐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감염이 아이를 사산을 맞는다든가 엄마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처치할 수단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임신하고 있는 분이나 임신하고 있지 않는 분이나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감염이 더 잘 된다거나 임신을 예.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면 되고, 감염이 안 된 사람이 감염을 걱정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런 똑같은 조치를 하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속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4명의 확진자 중에서 8명은 역시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전염된 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요. 그 8명 중에 한 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서 메르스 감염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응급실을 찾지 않은 일반 외래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외래 환자 중에서 메르스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메르스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걸 두고 공기 중에 메르스로 감염되는 이른바 공기 전파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정성희 위원님, 오랫동안 보건 분야에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뉴스 속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 우선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안타깝네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27일에서 29일 사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접촉했던 사람 격리 대상자가 893명이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이제 5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직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삼성의료원은 예. 그 외래병 안병동은 별도의 건물이고요. 안병동과 장례식장은 별도의 건물이고 외래병동과 응급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연결이 돼 있다. 예, 지하에 뭐 식당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층 3층인가 4층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빈번하게 저도 여러 번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지하나 1층을 통해서 계속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예. 그래도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병원 밖의 감염은 아닌 것 같고 외래 환자로서도 응급실과 함께 통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병실 감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마찬가지 그 평택 우리가 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이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뭐 에어로졸 형태로 뭐 전염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병원 밖 감염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정짓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는 응급실을 접촉하지 않았던 환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동 간에 이어져 있다면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드러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공기 중 감염이라는 말이 사실 바이러스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결국 침이거든요. 근데 이런 침이 공기 중 감염을 통해서만 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병원 내 감염이었는데 실제로는 공기 중 감염과 구별할 수가 없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래병동에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사실은 상당히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공기 중 감염을 상당히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 공기 중 감염을 시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의 농도가 극도로 낮아져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째는. 두 번째는 공기 중 감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 감염과는 상당히 다른데 비말 감염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 침이나 가래의 입자가 커서 멀리 못 나가고 중력에 의해서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자가 작아지면 침이나 이런 액체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생존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멀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와 같이 생존력을 잃어버린 그냥 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접촉을 해도 이제 감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공기 전파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는 공기 전파는 네. 어렵다.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변이 여부가 중요해지는 건데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밀적학 조사를 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속단하기는 어렵고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중앙일보 오면 보면요. 예. 우리 그 평택 성모병원에 대한 어저께 민간 합동조사에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한 게 그렇죠. 있네요. 예. 우리가 그 8층에 있었던 그 병실, 7인실을 2인실로 개조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병실에 배기 시설이 없고 실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그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체를. 둥둥 떠다녔다 이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배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도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바깥으로 훅 빠져나가는 예.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목욕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 우리가 에어로졸이 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요. 설 교수님 뭐 만날 때마다 굉장히 똑똑해진 느낌이 드는데, 예. 보니까 그 비말이 쪼개져서 에어컨을 타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침방울이잖아요. 침방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단계로 쪼개서 침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 바이러스가 떠다녔다기보다는 그 침방울이 쪼개져서 공급이 됐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형태를 에어로졸이라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혼자 살아서 공기 중으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굉장히 네. 개념 정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위험한 이야기예요. 공기를 통한 감염이 얼마나 쉽게 쓸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이 2m, 과거 이제 2m 앞인데 이 침이 포말 상태로 더 가벼워진 상태에서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는 것은 침이 매개체가 없이 나한테 있는 바이러스 그냥 공기에 떠다니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침이 어떤 미세화돼서 예. 떠다닌다라고 이야기한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기에 의한 감염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수만 명 감염돼 있습니다. 예. 아마 수십만 명 감염돼 있을 텐데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100명대에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기에 의한 감염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설명이 2m 정도 직접적인 바로 2m에 있을 때 감염이 된다. 그 이후는 감염의 우려가 낮아진다.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응급실이 아니라 외래 환자에게까지 그것이 공기든 아니면 공기에 있던 침방울이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메르스가 옮아갔다라는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역학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정부가 그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속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해당 의사의 동선을 공개해서 논란이 나왔던 사실 공방을 빚었던 35번 환자, 38살의 의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상태가 굉장히 위독하다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자가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와 호흡 보조 장치를 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설대우 교수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5번 환자, 그러니까 38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증상 말고는 기저질환인 건 없었는데 예.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다.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네. 저는 스트레스가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상당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에 구멍, 위 천공이 생길 정도로 며칠 내에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예. 또 한두 달 사이에 그 초기에 그 암세포도 발견되고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보통 스트레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면역이 굉장히 이 혼란을 겪으면서 면역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돼요. 이제 예. 그런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이분이 최근에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상당한 이런 그 병증의 악화를 불러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도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박 시장이 이 해당 의사의 동선을 심야에 공개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이 35번 의사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때 음성 상태가 너무 건강했고 기침은 있었지만 또렷한 사실관계를 밝혀주느라 애쓰는 모습에 많은 패널들도 고맙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정 의원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만 위독해진다.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아마 돌직구 시청자들도 그때 그 의사랑 연결했을 때 이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하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뭐 방송을 통해서 기침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짐작컨대 그분이
진짜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이었고 말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예. 첫 마디가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고 또 그 우리 프로만 아니라 모든 어떤 여러 프로에 많이 나가면서 본인의 예. 억울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한 4월간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이라면 뭐 본인이 매도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이 그 스트레스 진화는 그 증세 악화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좀 빨리 쾌차하셔서 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제2삼성 서울병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서울의 양천구에 있는 메디힐 병원을 봉쇄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메디힐 병원을 봉쇄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요,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 발생을 우려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메디힐 병원을 봉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저희가 35번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 박원순 시장과 35번 의사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밝혀왔었는데 어떤 극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태가 악화됐다. 지금 서울 교수님 이런 의견을 나타내셨어요.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그 의사분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계속 이 방송국과 전화를 연결을 하루 종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때 느낀 것은 굉장히 목소리가 격양돼 있고 또 분노감이 쌓여 있었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나를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서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그 의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폐가 굉장히 깨끗했다고 하는데 지금 찍어보면 폐가 하얗게 다 변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병세가 악화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결국 환자한테 사과까지 하는 그 사태까지 발생한 걸 보면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했죠. 한번 사과를 하셨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사가 안 나고 그냥 좀 넘어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 의사 입장에서 또 의사들도 그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사를 좀 매도하고 약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병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악화돼서 이 건강했던 이 의사분까지도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받지 말라라고 지시한 서울시 산하의 의원이죠. 서울시 산하의 병원인데 서울의료원의 진료부장이 보직을 박탈됐다라는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안용환 의원님,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서울의료원이라고 중랑구에 있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의 그 부장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받지 말아라 한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니, 딴 병원도 아니고 서울의료원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가장 책임감이 있어야 될 의료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론에 포착되고 지금 보직이 박탈됐는데요.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은 이 보직 박탈된 진료부장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 및 경유한 29개 의료기관을 거친 환자 받기를 금지한다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이 서울의료원은 시가 운영하는 의료원 가운데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예. 이 병원에서 거부했다는 것, 그것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꾸 이제 서울시의 대처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산에 있는 동네 봉생병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치료가 안 됩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벨을 누르신 후 들어오지 마시고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 병원 정의화 국회의장 병원 아닙니까? 이 운영을 하고 소유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다른 환자를 안 오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의료진들이 감염될까 봐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책임져야 될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 기사가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메르스 확산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합동 평가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휴업 조치의 해제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평가단은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메르스 전염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 재개를
고려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국내에서 지금 수업 재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이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뭐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병원까지 다 공개되면서 그 병원을 찾지 않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민간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받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어떤 심정적인 측면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다른 병원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라.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게 언제인지 확인을 해왔더니 8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기자회견한 게 언제예요? 훨씬 그 전 아닙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산하에 있는 가장 큰 의료기관이 받지 않겠다는 물론 시장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직 해임된 거고요. 그렇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환자 추적관리 환자의 명단 80명인가 일부가 예. 누출이 되거나 서울시에서 정보를 실수로 누출을 했죠. 1대1 추적 관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밖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이 장악을 못하고 예. 누수하는 현상이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부산의 복내병원이란가 이런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사실 병원들이 꺼리거든요. 예. 병원의 명단 누출되면서 환자 전부 다 뭐 피해보고 이러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은 거점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처음부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환자들은 이 병원으로 와라 하는 걸 지정하는 것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거든요. 메르스 환자는 헤매지 말고 이 병원에 와서 가라. 치료받으라.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관 합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병원들이 90% 이상이 민영병원이고 10% 정도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정부가 할 일은 거점병원입니다. 근데 뒤늦었지만 경기도는 거점병원을 만들었어요. 예. 경기도지사가 이런 병원으로 가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뭡니까 이게 대책을 한다 그러면서 거점병원도 없고 메르스 환자가 오면은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예.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심지어 가장 환자를 받아야 되는 서울시 의료원조차 예. 내부에서 받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예. 내가 본부장 하겠다. 그렇지만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게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니까 너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하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 예. 다음 날도 사실은 대책이란 건 없었고 오히려 공포심만 키워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과잉 대응의 논란이 빚었는데 결국 손발이 맞아야 될 서울의료원은 결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의료진이 박원순 시장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치료 거부하겠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도 밖으로는 못 내미는 거잖아요. 예. 그걸 내부적으로 돌렸다는 것은 의료진 수준으로서도 좀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서울시 본부장, 서울시장의 본부장 역할로서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손발이 안 맞는 행동을 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좀 비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와 보건 당국의 어떤 무능한 행태에 대해서 정부와 보건 당국의 책임자, 뭐 사회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비판을 언론과 여론에서 제기됐었는데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요, 1,500명이 모였던 행사에 참석한 사람 명단이 누출되거나 서울시 산하의료원이 진료를 공개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거부하거나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서울시의 행태도 거점병원을 지정하지 않다거나 정부 못지않게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잘못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예. 나는 잘하고 있는지 또는 그냥 국민으로서의 나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좀 그런 점이 저는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의료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거를 좀 촉구하고 싶어요. 어떤 의료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의료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런 메르스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우리 병원이 다 받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의료인은 왜 없냐는 거예요. 예. 예.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예.
그런 감동을 주는 의료인이 나올 때 국민들이 이런 분들도 사회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난받아야 될 게 서울시 의료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삼성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우리가 천자치료 못하겠다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사실 사기업이 뭡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 오면 우리 병원 문 닫는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 의료원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대책본부장으로 나가 있고 거기에 최전선에 서야 되는 의료원인데 예. 이 의료원 내에서 이 진료를 받는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람들한테 막아라 하는 것. 저 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예. 저 그 인근 동네에선 저 의료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의료원에 있는 의료인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서울시 공무원,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 발빠른 대외적인 메시지는 결국 말뿐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홍준표 지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거예요. 예. 그때 격분했었던 이유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최전선에 있어야 서울의료원이 그 내에서 저는 진료부장이 그냥 행정관 줄 알았는데 살짝 물어봤거든요. 의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 이 의사가 이런 식으로 진료부장 역할을 통해서 이 29개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경유했던 그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받지 말아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서울의료원이 해야 할 어떤 공공의료 최전선에 있는 역할도 문제. 예. 그리고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식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얘기한 뒤에도 여러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적받아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지적을 받아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의료원이 해당 이메일을 이제 발송하고 나서도 29개 병원으로부터 오는 환자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일은 없었다. 예. 그 뒤에도 9명의 일반 환자를 받아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시장이 사실 호들갑을 떤 부분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호들갑이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실속 없이 떠들었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물론 박원순 시장은 나는 몰랐다. 거기까지 내가 손길을 뻗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휘관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박원순 시장이 비난을 피하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구청과 서울시의 대립 관계라는 이건 서울시와 중앙정부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가 아주 미흡하다. 박원순 시장 좀 실속을 챙기는 그런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비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인데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 혹은 메르스가 우려되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핫라인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하십니까? 핫라인은 말 그대로 긴급 시에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번호여야 되는데 핫라인 전화번호는 043-719-7777 043-719-7777 번호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외우냐?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번호를 검색해야 된다. 라는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평소에 잘 시켜먹는 치킨집 전화번호보다 더 어렵다. 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그런데 문제는 한 라인에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데 이 전화가 모두 전화를 건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료 전화였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성규 의원님, 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043-719-7777을 꼭 유료 전화로 했어야 했을지. 043-719-7777 세종시 번호 같아요. 저한테 가끔 오는 그 복지부에서는 세종시 전화번호 같고요. 네. 719-7777 복지부 사무실 전화 같습니다. 얼른 보니까 세종청사 전화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 폭력에서 대비 신고하라고 할 때 번호가 어디냐 하다가 나중에 117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비상사태에 이 전화번호를 세종시 있는 복지부로 전화하라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네. 유료라뇨. 유료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야말로 범정부적인 우리나라 얼마나 IT나 이 통신 네. 발달돼 있으니까 전화번호 하나 딱 해가지고 연결해서
누구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총력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서 전화 받도록 해줘야죠. 예. 이런 거 하나를 못하면서 우리가 또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못하면서 이 메르스 대응한다는 거 저 예. 이해가 안 됩니다. 10분에 한 1,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배 변호사님. 근데 정부에 전화를 하는데 국민 보고 돈을 내라는 자체가 좀 상식이 어긋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요금이 시내 전화 요금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로 결국에는 초당으로 단위가 부과감이 되는데요. 그럼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냐? 그 대기 시간에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한라인에 연결하려면 20분이 넘게 걸린다는데 그럼 20분이라는 비용을 내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서 자가격리를 당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말이 안 되고 또 한라인이라는 것이 한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호가 길다 보니까 사실은 앞뒤가 똑같이 번호를 해도 못 외울 판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예. 보니까 사실 연결도 안 되고 정부에서 하는 행태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사실 대리운전 번호도 요즘은 앞뒤가 똑같은 시대이고 공짜 대리 번호도 많거든요. 네. 근데 대리운전 번호보다 못한 이 정부의 한라인 운영이다. 바쁘신 관계로 네.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한라인과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한라인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 메르스가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터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09년도에 경험했던 신종플루는 국민 상당수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때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항체도 생기고 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계속 계절 독감으로 우리가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르스는 국민이 노출된 게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이 메르스를 언제든지 다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명이 100명 이상 되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메르스는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전염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거에서 방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되는 예. 그런 거를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유료전화 언론에서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는 무료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43-719-7777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성남 메르스 민심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며 외교보다 메르스 사태 대응이 더 시급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순방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통령이 국내외 사정으로 미국 순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가 된 한미 정상회담을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한미 간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년부터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부터 연이어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대통령이 미국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뜨거운 찬반 토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그제와 어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내드려야 된다. 심지어 어제 청와대가 방미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직전까지 이 국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미국 보내드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직후에 그래도 방미 연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굉장히 긴박한 대통령의 고민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예. 대통령 미국 가면 안 된다.
가장 네.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그랬죠. 대통령 방미 연기했네요. 제가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이라고 달아서 했는데 물론 전화는 뭐 안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안 가는 것이 민심 수습에 좋겠다 말씀을 했었잖아요. 안 가시네요. 우리가 저기 돌직구쇼에서 그 정무적 조언을 한 것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그렇죠. 문용표 장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저 안영환 전 대변인 얘기하시니까 어제 안 나왔어요. 어제 10시에 하기로 했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대신 했고요. 원래 문용표 장관으로 예정돼 그랬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 의료진을 갑자기 이제 좀 어색했습니다만 나에게 이제 포옹을 하는 장면. 안심해라. 예. 괜찮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여기서 여러 차례 예. 조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셔라. 예. 그랬으나 이제 부총리가 하셨죠. 거기에 결정은 이제 박용진 대변인이 대통령 그렇습니다. 안 된다. 대통령 방미 관련 제가 예. 얘기를 했는데 안 하시니까 전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있습니다만. 신났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조금 껴 맞춘 것 같은 친구도 있는데. 돌직구에 예. 이제 격이 좋아졌다 이런 건데요. 어제 좀 웃겼던 장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어제 대통령이 이 방미를 연기하겠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가셔라 상관없다. 예. 가서 좋은 일을 만들어 오셔라. 뭐 김태호, 이인재 뭐 이런 최고위원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안 가는 걸로 발표가 되니까 약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엇박자 멘붕. 뻘쭘하죠. 예, 청와대와 여당이 안 친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미있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당의 원내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 가시라. 한미 외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 생각해봐라. 예. 가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투였었거든요.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심 수습이 최우선이다. 예. 라고 해서 방미 연기한 것은 제가 볼 땐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소수와만 의견을 논의해서 청와대의 대부분의 참모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미를 갈 건가 말 것인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적절한가 적절히 않은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저는 이제 계속 한 2박 3일 정도 또는 1박 3일 정도로 줄여서 다녀오는 게 낫겠다. 예.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정책 선택 한 건이 우리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 저는 아쉬운 게 대통령이 2박 3일 비운 데서 메르스 퇴치에 큰 지장이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예. 2박 3일 정도는 사실 갔다 와도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일정이요. 물론 또 그렇다 해서 안 간다고 해서 한미 관계에 무슨 구멍이 뚫리냐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베가 일본 총리가 4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에 방문합니다. 예. 이제 시진핑이 방문하기 전에 한미 관계가 밀접하게 조율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9월 가기 전에 예. 한미 간의 정상이 야 중국 주석이 오면 이러이러 나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상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내년부터는 선거 국면에 뛰어듭니다. 내년부터는 만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입니다. 예. 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난다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월에 유엔에서 회담이 열리면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다자간 협상이에요. 깊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오바마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이번이었는데 그건 놓친 건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뭐 대통령이 판단했으니까 또 국민 정서.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박 3일 뭐 1박 3일 비울 때 대통령이 비운 자리가 그렇게 공백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의문이고요. 그래서 예. 합리적 국민의 정서인지 아무튼 일반적 국민의 정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정서를 따랐다는 것은 뭐 청와대의 판단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이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 그런 악의 징크스를 좀 끊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해외 순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징크스가 많이 생기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에 미국을 방문하실 때는 국민들도 이번에는 좀 잘 다녀오시라 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방에 대해서 사실은 갑론음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결국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점에서 예. 저는 사실 방문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조율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중에 속보 한 가지 짧게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순 서울시장이 총회 참석자 150명의 개인 정보가 서울시에서 누출된 것과 그리고 서울시립의료원, 서울시 산하의 병원이죠.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거부하겠다라는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시민들, 서울 시민들을 향대로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 시장이 어떤 서울시의 엇박자와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다시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뭐 잘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교 라인은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정무 라인은 민심 수습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대통령이 고심을 하다가 국내 민심용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육책입니다. 고육책이고 저걸 이제 공은 외교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 저쪽에 국무장관 존 캐리한테 전화를 해서 했더니 예. 흔쾌하게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외교부가 아까 우리 안 의원이 얘기한 대로 9월 이전에 다시 정상회담을 잡을 수 있느냐의 외교력이 예. 이제 모아질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역할이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메르스 못지않게 메르스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좀 중요한 현안이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랑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개인의 어떤 개인의 캐릭터나 리더십 이런 거보다는 나라나 예. 사회나 조직이나 다 시스템으로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뉴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신사동 그 사람,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얼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천재 소녀. 그런데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재 수학 소녀로 주목받았던 18살 김정윤 양. 하버드랑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동시 입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경우 아닌가요,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양 측에서 공개한 두 대학교의 합격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나 코에노번 하버드대 공보팀장은 김양의 입학 허가가 사실인지 묻는 이메일 질문에 공개한 하버드대 합격증은 위조된 것으로 입학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대 역시 김양에게 합격 통지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며 두 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양 측에선 김양의 영어 이름인 사라 김이 아닌 한국 이름 김정윤으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하버드대의 정정 이메일을 공개했지만 이 발신 이메일이 실제 하버드대 공보팀장의 이메일 주소에 알파벳 G자를 추가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김양 측에서 김양의 하버드대 입학을 도왔다고 주장한 하버드대 수학과 조지 해리스 교수도 김양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Again, I don't know Sarah Kim. I certainly don't know anything about her admission to Harvard University. 김양이 다니는 미국의 명문 토머스 제퍼슨고 에반 글레이저 교장은 학생의 대학 입학에 대해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천재 수학 소녀의 희대의 거짓말 의혹, 그 미스터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이 심지어 국내 한 라디오 매체와 이런 인터뷰도 가졌었는데 말입니다. 하버드랑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동시 입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경우 아닌가요,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 때문에 잠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하버드와 스탠퍼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와, 이게 그러면 이게 동시 입학하면은 졸업자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졸업장이에요, 스탠퍼드 졸업장이에요. 양쪽 학교 다 받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제가 나중에 가서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마 하버드 졸업장을 받을 것 같네요. 아직도 김정윤 양 측에서는 두 학교에 동시 합격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합격증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 하버드대 조셉 다니엘 해리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I did not write. I don't know
Sarah Kim. I had never heard of her prior to June 3rd. I certainly don't know anything about her admission to Harvard University. Okay. And even if I did know something about it, I would never write it in an email to anyone but the applicant herself. Of course. So that email that you saw was not from me. It was from somebody who was claiming to be Wow. me. And how they chose my name among all the professors at Harvard, I have no idea. 그 이메일에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내가 정말 궁금하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자처한 것 같다. 바꿔 말하면 합격증과 이메일 모두 다 가짜다.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요. 저도 이제 지난번 돌직구쇼에서 이걸 소개해드린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예. 우리 돌직구쇼 프로그램 특성상 아침 신문에 난 것을 바로 브리핑해드리는 거고 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황당해서 어저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칼럼을 쓰느라 많이 취재를 했고요. 오늘 칼럼도 쓰시고 취재 많이 했어요. 예, 우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진상인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조셉 교수 우리 한국 채널 A에서 단독 보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 얘기 나왔지만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메일을. 이 상황은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지프 교수가 지금 고소를 하거나 사법하기에 따라서는 이 상황 자체가 이 학생 아직 미성년자지만 이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제목은 어떤 건가요,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제가 어저께 알아보면 표절 의혹, 절도, 남의 이제 개인 정보를 갖다가 저 학생 전체의 예. 이메일을 토마스 제퍼슨 학교 전체 학생 이메일을 가져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합격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합격증이라는 건 없습니다. 외국 학교에 합격 레터가 옵니다. 이메일이. 그리고 학생증도 받았다고 하는데 하버드대 다니지도 않은 학생한테 우리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미리 합격자한테 학생증을 보내주진 않죠. 예. 모든 것이 허점이 많았던 것인데 사실 저는 반성부터 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언론이 가장 큰 어떤 자성의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면은 이 학생이 이 동급생이 그러니까 미국 번역을 했지만 미국계 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김정윤 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다른 나라 학생,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죠. 예. 미국 학생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 번역을 한 거를 문투를 보면 이제 번역을 한 문투인데 이 글을 올라온 것을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이제 이 김양의 어떤 그 명문대에 대한 어떤 그 강박증 이런 것이 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 학생이 주목했다는 것이 MIT에서 주최한 프라임 USA라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 경시 대회의 합격자 명단에도 이 학생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요? 이 학생이 그 친구인 정말 그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방에 놀러 가서 예. 그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해서 본인한테 포워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상을 어디서 올렸다. 다른 사람 거를 자기가 썼다 이거예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하버드 대학의 합격자 모임에도 나오질 않았는데 왜 네 이름이 없냐고 얘기를 하니까 하버드 대에서 실수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또 있고 그런데 스탠퍼드대 합격자 모임에는 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의 서부까지 예. 굉장히 많은 돈을 걸려서 그 학생 모임에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명문대에 대한 집착증이 너무 커서 자기 소위 말해 스펙이나 자기 경력을 과장하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오해를 사기 시작한 것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상당히 학생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거짓말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재 수학 소녀로 알려졌는데 결국에는 모든 합격 레터와 또 하버드 교수에게서 받았다는 이메일조차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서 거짓말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박용진 대변인, 사실은 그때 당시 저희가 이 미담, 아름다운 기사, 한인 학생 대단하다 많이 감탄도 했었고 자랑도스러웠었는데 황당합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마디씩 다 했고 저는 또 이 친구가 자기는 저크버거하고
페이스북 운영자인 저크버그하고 뭐 전화도 통화했고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페이스북이 시도하고 있는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묶는 맞아요. 와이파이로 묶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에 이 친구 참여하겠구나. 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일인데 아까 정상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요. 우리는 이제 뭐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 또 그 조선일보 등도 다 이와 관련해서 정정보도 내고 사과를 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본인의 주장만 어떤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 반성이 일단 실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버드 입학했습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몇 가지 이메일과 이렇게 보여주면 세상에 박용진이 돌직구 쇼 나가기도 바쁠 텐데 언제 공부해서 갔느냐 이러면서 예. 보도를 해줄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절차가 기본적으로 삭제된 이 언론의 보도를 일단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알고 정성희 의원도 아시고 안영환 전 대변인도 아는 분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가족 걱정이 일단 들고요.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 아이 다른 온 세상은 이 친구를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예.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는 이 친구를 잘 감싸고 또 이게 만일에 어떤 잠깐 우려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뭐 병적인 상황인 거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 아이를 바르게 아직 어린 친구니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니까 예전에 그 서울대 들어가지 않고 서울대생인 것처럼 하면서 뭐 신분도 위조하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네. 다 들통나는 그런 일이 예전에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아마 부모로부터의 압박감, 그러니까 이 학교를 꼭 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의 발로로서 약간의 그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일반인 상식에서 예. 합격증까지 위조하고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다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버드 선배가 여기 있어요. 안영환 의원이 하버드에서 공부했죠. 네, 제가 석사했습니다. 석사했죠. 네. 예. 하버드에서 스탠포드와 2년씩 너 스탠포드 다니고 2년 하버드 다녀. 이런 제도가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없지요. 없는데 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당시에.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저도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미스테리인데 이걸 어디를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난해야 될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애가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뭐 관련 주변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는 하버드에 관한 범위 내에서는 하버드 특정 교수가 입학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하버드 케네스쿨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이죠. 페덱스로 한국은 페덱스로 레터가 옵니다. 예. 컨그레이션 축하합니다. 뭐 우리 이론이 된 것에 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름이 떠 있습니다. 예. 합격자 그런 식인데 교수가 이메일을 보낸다?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 지역에서 예. 지금 이 고등학교 어디에 소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하버드 지원 학생들은 그 지역 동문들로 구성된 인터뷰단이 있습니다. 인터뷰단. 그래요? 보통 인터뷰단에는 동문들만 하거나 아니면 하버드 본교에서 책임자가 한 명 오거나 해서 예.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죠. 그 점수가 또 한꺼번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만 인터뷰에 참여했다면 금방 알 텐데 인터뷰 참여 안 했을 거죠. 현재대로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가운데서 본인은 하버드 합격했다고 하니까 아마 동료 학생들이 뭐 제가 왜 이러냐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사실관계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학생이 게다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거짓말을 했죠. 예. 스탠퍼드까지 합격했고 두 대학 이제 아마도 거짓말하면 이런 심리가 있었겠죠. 미국에서 동부에서는 하버드가 제일 좋고 서부에서 스탠퍼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의 이름을 아마 팔고 싶었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욕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오늘 우리가 보도한 게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사실이라면은 제 학생이 정말 좀 과대망상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하도 요즘 이제 부모들이 어느 대학 어디 하니까 벌써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유명 사립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 영재들 하는 사립고등학교인데 거기 하면 당연히 넌 하버드 가야지. 이런 식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간다는 건 미국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은 유명 사립학교에서도 30%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강박관이 있었겠죠. 부모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고 또 동료들한테 그런 게 그러기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렇다면 우리 교육열이 교육이 빚은 그런 거 어쩌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이제 이 사태가 거짓말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알려지고 나서 발빠르게 취재를 했어요. 오늘 정정 보도를 다 실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데 스탠포드 하버드 합격증 2개가 다 위조됐다. 그리고 교수가 직접 보냈다는 이메일 주소 또한 위조가 됐다. 그리고 학생증 또한 위조가 됐다. 그리고 합격자 모임에 나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5가지 이상의 체계적인 거짓말이 나왔다. 안영환 의원 잘 말했지만 궁금한 건 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썼는데요. 이게 한국인의 유별난 인류대 집착증을 생각하면은 저는 맥락상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한국인의 유별난 인류대 명문대 입학 집착증. 아까 말한 대로 하버드 스탠포드 대단한 대학이죠. 근데 동시 합격은 사실 뉴스가 안 돼요. 미국에서도 동시 합격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뭐 대단하게 우리가 뉴스를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기사화된다는 거는 두 학교가 그 학생을 다 받아줘서 2년씩으로 다니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합격자를 이렇게 졸업장을 선택할수록 했다는 것이 소위 뉴스가 되는 포인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사를 갖다가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 학생이 거짓말하다가 너무 나간 지점이라 주변에서 의혹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에서 이게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재고? 무슨 이런 학교죠. 영재고가 우리 5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영재고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집안 배경도 좋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다 알려졌지만 넥센 전무죠. 기자 출신이시고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입시 컨설턴트의 장난입니다. 이 기사를 처음에 미주 신문에 보도한 사람이 입시 컨설턴트예요. 입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건기자 신문으로 이런 대단한 학생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조그맣게 보도한 게 아니라 대에서 특필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큰 뉴스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신문들이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퍼져나간 것이군요. 확인 없이.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부모가 입시 컨설턴트랑 이렇게 같이 엮어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문대 안 들어가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정직함이 우선이다. 이런 부모님들 어디 안 계신가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휘날의 기사는요. 이 한 장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자, 메르스도 메르스 문제지고 걱정이지만 지금 소양강 천연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소양호가 저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걱정이에요. 저 파란 하늘이 강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양강, 소양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답니다. 이 무더위도 좀 이 비와 함께 꺾이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습도에 약하다는 괴담 설도 있는데 비 와서 메르스 바이러스 좀 씻겨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소양호도 좀 촉촉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그리고 메르스에 관한 가장 발빠른 속보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